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작품은 김연정 작가님의 청동구두를 신다입니다. 이 작품은 엄마와 엄마를 그녀라 부르는 나를 중심으로 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간결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사별하고 3년 후에 재혼을 하면서 8살 된 동생은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나만 데리고 새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새집으로 들어간 나는 임신을 핑계 삼는 엄마를 대신해 11살인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일을 떠맡게 됩니다. 엄마에게 모성을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나는 나의 딸에게도 모성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엄마는 이런 삶을 선택해서 어린 소녀를 힘들게 하였을까요? 그녀가 신고 있었던 청동 구두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책안뜰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청동 구두를 신다. 김연정. 그녀의 빈소를 지키는 것은 은석뿐이다. 빈소 구석에 쓰러져 자고 있는 은석을 나는 깨우지 못한다. 그에게서는 산자의 기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빈소의 주인이 그녀인지 은석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지금 그의 몸을 일으키면 헌옷만 한 움큼 내 소나기에 쥐어질 것 같다. 나는 비로소 그녀를 바라다 본다. 그녀가 검은 띠 두른 액자 속에서 나를 맞는다. 그녀는 웃지 않는다. 이불 속이 아닌 곳에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어색한 모양이다. 어색하기도 할 것이다. 이불 속이 아닌 곳에서 그녀가 나를 맞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녀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그녀의 검은 액자 바깥의 얼굴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떠오른다. 그 얼굴들은 함초로만 또는 화사한 웃음으로 내 이마를 한 번씩 꾹 누르고는 사라진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하던 웃음이다. 아니, 그 웃음에 인생을 잡힌 사람이 어찌 나뿐이었으랴. 그런 그녀의 안방에 제 조제가 있었단다. 설마 그녀 자신을 뽑아 없애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것은 아니었으리라. 그녀의 삶에 제 조제를 뿌려서 뽑아버려야 할 잡초가 있을 리 없지 않은가. 잡초라니, 그녀의 정원에서조차 누군들 잡초를 보았을까. 그녀의 이름을 붙인 미령원에서 아버지는 충실한 정원사였다. 정갈하게 가꾸어진 그녀의 정원만큼이나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도록 윤이 나던 그녀의 피부만큼이나 그녀의 삶은 반짝거렸었다. 그녀에게 푸른 악마라는 그라목손 따위가 필요한 일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다. 은석은 깨어날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맹 놓고 서서 제초제로 죽어가는 어머니의 비명을 듣는다는 것은 그녀의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애끓는 슬픔이었을 것이다. 슬픔이 모질지 못한 은석을 저렇듯 쓰러뜨렸을 것이다. 그녀는 그라목손으로 푸른 물이 든 몸을 바둥거리며 숨이 떨어질 때까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응급실 환자들이 슬슬 피해 나갔을 정도의 욕설들이 모두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며 평생을 그녀의 충복으로 사신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그런 욕을 먹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은석은 전했다. 아버지는 하얀 벽에 그림자처럼 붙어서서 어머니의 포악을 고스란히 받았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아버지는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 하며 어젯밤 수화기 너머에서 꺽꺽 울었다. 은석의 이마를 희끗한 머리카락이 덮고 있다. 머리카락 사이로 잔뜩 구겨진 미간이 보인다. 은석의 미간은 8살의 그날도 지금처럼 찌푸려져 있었다. 그날 오후에 외할머니가 집에 왔다. 무슨 일로 오라 했냐?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은석의 이마를 쓰다듬을 뿐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얘는 왜 이리 미간을 찡그리고자 한다니 어린 것이 뭔 근심이 있어서. 날도 더운데 왜 오라 했냐니까.
외할머니가 엄마를 쳐다보며 다시 물었다. 방 안이 후터분했다. 벽에서 쌓은 흙냄새가 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렸다. 얇은 도배지를 뚫고 올라오는 흙냄새 때문인지 은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은석은 몸도 얼굴도 너무 작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은석을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떠난 아버지의 왜소하고 야인 몸이 떠올라 항상 마음이 짠했다. 엄마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청혼 받았어. 그 목소리가 봄비 맞는 감나무 잎사귀처럼 떨렸다. 어떤 놈이 또 찝쩍거리는 게구먼. 얼굴 반반한 것도 참 성가시는 일이다. 외할머니가 퉁을 주었다. 다른 놈들하고는 달라. 이 사람은 진실해. 그래서 어쩌려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쩌긴 재혼해야지. 언제까지 우체국 촉탁 직원으로 우표에 도장이나 찍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월급으로 애들을 중학교나 보낼 수 있어? 엄마의 날카로워진 목소리에 은석이 미간을 더 찡그리며 몸을 뒤챘다. 애들은? 외할머니가 은석의 등을 토닥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은석이는 당분간 엄마가 데려다 키워줘. 당분간이야. 그 사람한테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 돈은 대줄게. 은희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대체 어떤 작자길래 어린 아들도 버리고 가려고 그렇게 미쳐 난리냐? 외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 나 미쳤어. 그 사람 양조장 사장이야. 착하고 사는 것도 넉넉하고 생긴 것도 번듯해. 작년에 상처했어. 몸을 팔아서라도 잡고 싶은 판에 그쪽에서 먼저 좋다고 목을 매니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난 내일이라도 합치고 싶은데 그이가 더위나 지나고 합치자고 해. 나 이제 겨우 33이야.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다. 엄마가 그렇게 악을 쓰는 것은 처음 봤다. 오랫동안 아버지 병시중을 들면서도 엄마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골골 앓을 거면 왜 장가는 들었냐고 아버지를 지어박으면서 자주 울기만 했었다. 하긴 네 성정에 오래 혼자 살았다. 은석애비 죽은 지 3년이니. 중얼거리는 외할머니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나는 다시 그녀를 바라다 본다. 그리고 묻는다. 당신 남편과 자식들은 다 어쨌어? 다들 어디 갔냐고.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들을 얻기 위해 은석과 나를 팔았는데 이 썰렁한 빈소가 웬 말이냐고. 그녀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듯 입술을 살짝 떼는 것 같더니 이내 꼭 다물고 만다. 그래도 좋은 새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새아버지의 양조장은 기차역과 면사무소의 중간에 있고 집은 양조장에서 20분 거리에 있었다. 집은 미음자형 마당에 방이 5개나 되는 한옥이었다. 부엌 옆방에 내 짐을 들여놓으며 새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여기가 은희방이다. 좁지만 따뜻할 거야. 뒤란이 내다보이는 들창 쪽으로 안진뱅이 책상과 하얀 옷장이 놓여 있었다. 세상에 내 방이라니, 내 책상과 내 옷장이라니. 책상 위에는 가장자리에 빨간 페랭이 꽃이 수놓인 하얀 책상복까지 덮여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떠나온 집이 생각났다. 밥상이 되었다가 책상이 되었다가 은석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던 작은 상 하나를 가운데 놓고 살던 그 단칸방이 작은 상자처럼 떠올랐다. 새아버지의 아들들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희를 따라다녔다. 동그란 그들의 눈이 순해 보였다.
큰애 태지는 은석과 동갑인 8살이었고 작은애 태미는 6살이었다. 새아버지 집에 들어간 첫날 밤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밤새 가을비가 내렸고 들창밖 고욤나무 가지에 앉은 어린 곤줄박이 한 마리가 비를 맞으며 내 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 밤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웠다 일어나서 책상볼을 한번 쓰다듬어 보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 장롱을 한번 열어보곤 했다. 꼭 담은 그녀의 입술이 처음 보는 듯 낯설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얼굴 전체가 이상하다. 눈과 코, 입술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모든 근육들이 빳빳이 굳어 있다. 그녀가 남들 앞에서 저토록 긴장된 표정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제가 한 뒤로 그녀 얼굴에서는 웃음이 피지 않는 때가 드물었다. 웃을 일이 아닌 일에도 아침 햇살에 우물가 나팔꽃 피듯 활짝 웃곤 했다. 특히 태진과 태민에게는 언제나 함초로만 웃음으로 대했고 살갑게 품어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저 경직된 표정을 이해할 수 없다. 단순히 긴장해서 나온 경직도 아닌 듯하다. 울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을 두 주먹 꽉 움켜쥔 채 참고 있는 것만 같다. 그녀라면 화려한 웃음으로 조문객을 맞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왜 저런 얼굴로 나를 맞는지 모를 일이다. 연분홍 저고리에 진홍색 치마를 입은 것을 보면 그녀의 막내딸 태연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분명해서 더욱 괴이적다. 태연의 결혼식 날 그녀의 아름다움이 어떠했는가는 그날의 하객들이 다 아는 일이다. 품이 꼭 맞는 연분홍 저고리와 패티코트 받쳐 진홍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농염한 모습에 나이든 여자 하객들의 눈초리마다 가시가 서너 개씩은 돋았다. 심란한 눈바람 속에 홀로 꽃을 피워낸 매화나무를 바라보는 겨울나무들의 눈초리가 아마 그러했으리라. 오늘 신부가 둘이란 소리 못 듣고 왔는데 이 집 모녀의 합동 결혼식이야? 참을성 없는 우체국장 부인이 기어이 날카로운 혀를 한번 내둘렀다. 그날이 그녀 생애 절정의 날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그녀는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얼굴에서 풍요롭고 화려한 웃음을 거둔 적이 없었다. 저런 얼굴이 카메라 렌즈에 잡힐 일이란 없었을 것이다. 그날 그녀의 저 표정을 필름 속에 가둔 이는 누구이며 하필 그 사진을 그녀의 마지막 얼굴로 내세운 이는 누굴까? 그녀가 입덧을 시작했다. 뒤란의 마른 고욤나무 잎이 하들하들 떨어질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안방에 누워서 나를 맞았다. 새집에 온 다음 날부터 그녀는 나를 이불 속에서 불렀다. 원앙 한 쌍이 마주보고 있는 초록색 비단 이불이었다. 나를 부르는 그녀의 눈빛은 늘 나른하고 홍곤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밥도 빨래도 태진과 태민의 치닥거리도 모두 내 차지였다. 처음에는 내 방과 책상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런 일들이 힘든 줄 몰랐다. 게다가 혼자 떨어진 은석이 생각을 하면 그까짓 일쯤은 얼마든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차 11살짜리 몸이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일이 힘들어졌지만 그녀의 화사한 웃음 앞에 서면 어쩐 일인지 고된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을 새아버지 맞을 때처럼 한박 웃음으로 반겼다. 그 웃음은 어떤 신약보다도 신통했다. 시험을 못 봐서 찌그러들었던 마음도, 은석이 보고 싶어 울적한 마음도, 몸의 고달픔도 한순간에 싹 가시게 했다. 은희야, 엄마 애기 뵀잖아. 힘든 일 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그녀는 나오지도 않은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누워서 연신 내 이름을 불렀다. 은희야, 저녁밥 할 시간이다. 아버지 오시기 전에 빨리 서둘러라. 은희야, 오늘은 이불을 빨아라.
더 춥기 전에. 은희야, 엄마 몸이 매시근하고 입맛이 없어. 맛있는 것 좀 해줄래? 그녀는 툭하면 콧소리를 내며 맛있는 걸 해달라고 졸랐다. 그녀가 그렇게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콧소리를 가지고 있는 줄을 새집에 오기 전에는 몰랐다. 나는 몸이 매시근한 그녀를 위해 멸치 국물을 우려서 수제비를 뜨거나 고명을 많이 얹어 잔치국수를 말아주었고, 입맛이 없는 그녀를 위해 도토리 묵으로 묵사발을 만들거나 광에서 고요음을 한 사발 떠다 주거나 했다. 농익은 고요음을 깨끗이 씻어 큰 항아리 속에 담아 놓으면 재물에 터져 곤죽이 되는데, 살얼음이 낀 그것을 한 사발 퍼다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그보다 더한 입에 호사가 없었다. 그것은 입이 짧은 은석의 유일한 군것질이었다. 숟가락을 쪽쪽 빠는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 은석이 있기는 했을까. 그녀는 은석을 집으로 부른 적이 없다. 가끔 나를 데리고 외할머니 댁으로 갔을 뿐이다. 나는 옷이나 고기, 과자 따위를 싼 보자기를 들고 그녀 뒤를 따랐다. 그녀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아는 양 도도록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도도하게 걸었다. 나는 그녀 뱃속에 든 것이 악이라고 믿지 않았다. 뱃속에 든 것이 정말로 악이라면 그녀가 그렇게 애지중지할 까닭이 없다 싶었다. 은석과 나도 그녀의 뱃속에서 나온 악이었지 않은가.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어? 그녀가 요란하게 두 팔을 벌리며 은석에게 달려들지만 은석은 그녀를 획 뿌리치고 내게로 왔다. 은석의 창백한 얼굴에는 큰 나무 그늘에 서 있을 때처럼 거무량 그림자가 얼룩져 있었다. 언제 데려갈 거냐? 어린애가 저렇게 서리병아리 같으니 큰일이구나. 외할머니가 끌끌 혀를 찼다. 은석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애기 낳고 곧 데리러 올게. 우리 은석이 착하지? 그녀는 볼록한 배에다 은석의 얼굴을 억지로 끌어다 대며 말했다. 은석에게는 곧 데리러 온다는 그녀의 말이 쉬었는지 아닌지 자꾸 코를 대어 맡아보게 되는 찬밥 같은 것이었을 터이다. 새아버지에게서 새자를 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집에 오던 해 늦은 겨울날이었다. 얼어붙은 펌프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고 있는데 새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찬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손은 동상으로 아리고 가렵다가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새아버지는 얼음이 박혀 빨갛게 부은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저런 어린 내 손이 이게 웬일이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새아버지는 내 손을 한참 주물러주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안방에서 새아버지의 한한 목소리가 들렸다. 창호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하는 말은 바로 옆에서 하는 말처럼 또렷했다. 당신, 은희를 우리 집 식모로 데려온 거야? 어린애에게 왜 그토록 모질게 일을 시켜? 그의 손이 그게 뭐야? 남들이 알면 나를 뭐라 하겠어? 일손이 필요하면 식모를 둬. 그때 나는 새아버지에서 새자를 떼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격앙된 말소리가 문 밖으로 쏟아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온 자식이라고 마냥 끼고 돌까요? 인형처럼 앉혀놓고 밥이나 먹여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요? 은희를 부려먹는 내 속은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속을 1,0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가만히 계세요. 은희는 내 자식이에요. 나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당신은 모른 척 하세요. 그래도 어린 마음이 원한 맺히지 않게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너무 부당하면 원한이 생기는 법이야. 아버지는 힘 빠진 소리로 그렇게 얘기의 매듭을 지었다. 은석의 얼굴에 작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입술을 달싹거리며 미간을 칼날처럼 세운다. 그녀 생시에 해보지 못한 말들을 이제야 토하는 걸까. 매일 그녀에게 달아나는 꿈을 꾼다면서도
그녀가 죽는 날까지 그녀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은석의 속은 내 짐작보다 훨씬 더 많이 응결들었는지도 모른다. 지방의 허름한 대학을 졸업한 은석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취직을 시킨 것도 지방 유지의 딸과 혼인을 시킨 것도 그녀였으므로 은석은 그녀에게 원한과 부채를 동시에 느끼고 살았을 것이다. 누나, 이번에는 매형과 함께 내려와. 어젯밤 은석이 부탁했지만 남편은 남미 출장 중이다. 출장이 아니더라도 남편은 장모의 장래에 얼굴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남편에게 그녀의 죽음을 알리지도 않았다. 남편 출장 중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한 적도 없다. 남편도 나와 통화할 때는 입으로 하고 딸과 통화할 때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았다. 은석이 가끔 물었다. 누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매형 잘 나가지, 딸 똑똑하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어째서 시골집에서 고생하던 때만도 못해. 어느 땐 누나 얼굴이 혼의 껍데기 같아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은석이 내게 제 속을 내비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은석에게 사는 걸 멈추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건만 얼굴은 X선 사진처럼 내 속을 다 비춰주었던가 보다. 남편과 나의 격절함까지도 훤히 비쳤을까. 은석의 입술이 여전히 옴찔거리고 있다.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야 그 많은 원망을 어찌다 풀어볼까. 그녀가 몸을 풀었다. 뜻밖에도 그녀 뱃속에서 나온 것은 정말로 아기였다. 아기를 끼고 누워 미역국을 받아먹던 그녀가 3, 7일이 지나자 나를 불렀다. 은희야, 내가 아기 젖주느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당분간 내가 아기 좀 데리고 자라. 미역국 끓이랴, 아기 기저귀 삶으랴, 목욕시키랴. 염천에 종일 화도 끼고 사느라 힘드는 거 왜 모르겠니?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우리 딸 착하지? 미역국에 더욱 뽀얘진 그녀는 상아빛의 윗니를 드러내며 하르르 웃었다. 이듬해 겨울에 그녀는 또 딸을 낳았고 100일이 지나자 그녀는 아기를 다시 내 방에다 밀어넣었다. 두 아기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는 나는 어지러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잠이 들만 하면 배고픈 아기가 나를 깨웠다. 아기가 숨 넘어가게 울어도 그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떡갈나무에 으름덩굴 감기듯 아버지에게 감겨 자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누구도 안방에 얼씬거리지 못하겠다. 성역이 된 안방의 불은 저녁상만 물리면 꺼졌다. 그때 나에게 결혼이란 코가 노랗도록 잘 수 있는 그리고 딸을 몸종으로 거느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력이었다. 분유를 타는 동안 아기는 자지러졌다. 아기 울음소리가 밤의 달콤함과 평온을 갈갈이 찢어놓건만 누구도 깨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 큰 집에 홀로 깨어 아기 분유를 먹일 때마다 나는 내 등 뒤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에 한없는 공포를 느끼곤 했다. 몸은 쓸수록 강건해지는 거야. 너는 몸을 많이 써서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단단할 거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자주 속이 메석껍고 머리가 핑 돌았다. 산토님 먹었을 때처럼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많았다. 그 노란 하늘이 언덕 위의 교회 십자가에 걸렸다가 내 발밑에 밟혔다가 있다. 아기를 업고 조속조속 졸면서 밥을 하다가 부엌바닥에 쓰러진 적도 있다. 태진과 태미는 신장로의 미루나무 마냥 쑥쑥 크는데 나는 크지 못했다. 은석도 자라지 않았다. 나는 욕심만 자라지 않는 게 아니었다. 공부에 소질도 없는데 무슨 중학교를 보내요. 제 소질 키우면 되지. 불 꺼진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말이 나를 두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 해부터 지방에도 무시험 추첨제가 되어 중학교 배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중학교는 보내야지 무슨 소리야. 은희한테 나중에 그 원망을 어찌 들으려고.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였다.
그 애는 음식 솜씨 좋고 살림에 재주가 있어서 배운 애들보다 더 잘 살 거예요. 본인이 정 원하면 태연이 좀 키워놓고 보내든지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맡겨주세요. 그녀가 아버지의 품에 파고드는지 비단입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중학교는 보내. 순에 터진 아버지의 말소리였다. 나는 벌떡거리는 가슴을 안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그녀를 이기지 못할 것을 나는 알았다. 마침내 은석이 집으로 들어왔다.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은석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다. 은석이 오던 날 태진이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누나도 중학교 보내주세요. 태연이가 다 컸잖아요. 태진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대문을 나설 때마다 내게 미안한 표정을 짓곤 했다. 태진의 말에 그녀가 깔깔 웃었다. 너도 참, 은희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중학교를 가니? 친구들도 다 졸업했거니와 너희들이 후배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 어쨌거나 은석이 집에 오니 가물었던 숲에 사나울 비가 내린 듯 내 마음이 싱그럽고 흡족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을 옆에 둔 든든함이 키마저 훌쩍 키우는 것 같았다. 성장판에 이상이 있는 양 도무지 자랄 생각을 안 턴 키가 며칠 새 부쩍 커버린 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 마음마저 읽었다. 그녀는 나와 은석이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어떻게든 막았다. 너희 둘이 한 패거리가 되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세동강으로 박살이 나. 그러니까 둘이서 은밀함을 속닥여대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을 들은 뒤로 은석은 나를 피했다. 엄마 따라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야. 라고 울며 외치던 은석이 그녀 손에 끌려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 이미 그의 모든 걸 그녀에게 맡겼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을 그녀가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진과 태민, 태희, 태연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내가 마주보는 것도 경계했다. 내게 초경이 왔을 때 그녀는 나를 윽박질렀다. 너도 이제 아기를 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 간수 잘해야 돼. 양조장 김군하고도 시시덕거리지 마. 남자들은 애나 늙은이나 호시탐탐 여자 훔칠 생각만 한단 말이야. 네 아버지도 믿지 마. 그녀에게는 초경을 맞아 당황하고 있는 딸을 안심시키거나 위로하려는 마음 따위는 없었다. 가끔 집에 심부름을 오는 양조장의 김군을 경계하라는 것은 그렇다 쳐도 아버지도 믿지 말라는 그녀의 말은 충격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내가 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었던 것 같다. 이후로 그녀는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차단했다. 그것은 의붓 아버지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붓 딸로부터 남편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가을날 갯벌들 가지처럼 말라빠진 나도 그녀의 눈에는 여자였던가 보다. 은석의 미간에 칼날처럼 서있던 주름이 어느새 펴져 있다.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깊은 잠 속에서 그녀에게 원없이 한풀이를 한 모양이다.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않으리라 칼을 벼렸던 소년의 어른 같던 밤들을 엄마 인생에 차진 걸음이 되고도 그녀 앞에서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버린 울컥한 속을 은석은 서리서리 풀어놓은 모양이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보다도 더 힘들어 보인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다. 아버지에게 지금 그녀의 값은 얼마일까? 저녁 식사 뒤 짧은 말다툼 끝에 아버지가 마당에 나왔다 들어가니 이미 그라목손을 마셔버렸더라는 그녀의 간말이다. 보슬보슬 매구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웬일로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나는 살며시 방 안을 엿보았다. 아버지는 속옷만 입은 그녀를 무릎에 앉혀 뒤에서 껴안고는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팔과 다리가 등불 아래서 반들거렸다. 태연을 낳고 난 뒤 그녀의 몸은 더욱 풍만해지고 윤기가 흘렀다. 술지개미로 양조장 부근의 대지가 반들거린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양조장 마나님이 반들거린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건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지? 당신과 결혼한 뒤로 양조장 눈에 띄게 번창하지. 아이들 모두 구순하게 지내지. 당신 나날이 예뻐지지. 그러니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태진이 생모 죽고 내 인생 막 내리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애들을 어떻게 건사하기에 집안이 그렇게 편안하냐고 다들 당신에게 놀라잖아. 당신 같은 보석이 어떻게 내 차지가 됐는지 몰라. 아버지는 부르르 떨며 그녀의 가슴을 터트릴 듯 껴안았다. 그날의 혼란과 절망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나는 그녀가 누리고 있는 안락과 행복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 왔었다. 다른 사람의 몫을 누군가의 착오로 그녀가 잠시 누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놀고 먹고 자는 여자가 아닌가. 은희야 하고 부르기만 하면 끼니가 해결되고 아이들이 말끔해지고 집안이 깨끗해지지 않는가. 아버지도 바보가 아니니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테고 그녀의 값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날이 머지않았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다. 그녀의 높은 값은 착오가 아니었던 거다.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다락같이 높아졌던 것이다. 사람의 값은 스스로 매기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지금 내 값은 얼마나 될까? 지금에야 그가 매긴 내 값이 나 스스로 매긴 내 값보다 높았겠지만 낡고 소용되지 않는 물건의 값이란 급격히 추락하게 마련이다. 오래된 건물 값이 해마다 감가상각되듯이 처음에는 나도 남편에게 그녀처럼 보석 같은 존재였을 텐데 지금의 나는 CCTV에 걸릴까 쉽게 내다 버릴 수도 없는 처치 곤란한 물건일 것이다. 관격이 되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어디 한 군데 찔러 피를 내면 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고된 일과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온몸에 피가 멎는 것 같다가도 나를 엄마처럼 따르는 태희, 태연이 때문에 그리고 태진의 친구 우연의 편지 때문에 사르르 다시 피가 돌곤 했다. 우연히 맨 처음 집에 오던 날 태진이 부엌에 들어와서 부탁했다. 누나, 제가 우리 반 반장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외삼촌 집에 사는데 형편이 어려운가 봐. 밥 좀 많이 퍼줘. 그는 얼굴이 햇노랗고 몸이 가늘고 길었다. 영양 부족한 콩나물 같았다. 눈빛만은 형형했다. 나는 그를 위해 소고기 묵국에 고등어구이, 산나물 무침과 두부조림으로 저녁상을 차렸다. 그 뒤로 태진은 그를 자주 집에 데리고 왔다. 그녀는 우연을 싫어했다. 어린 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사람 창자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불쾌해 죽겠어. 너 저놈하고 절대 상종하지 마. 큰일 낼 놈이다. 그녀는 몇 차례나 내게 말했지만 나는 그가 올 때마다 그녀 몰래 밥상을 차려 태진의 방에 들였고 안 입는 태진의 옷을 챙겨두었다가 주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인근시에서 자취를 하게 된 우연은 가끔 편지를 했다. 그는 다른 친구 이름을 빌려 태진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몇 번씩 읽어 히치히치해진 그의 편지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을 때는 바짝 말라있던 내 뇌 속이 촉촉해지고 통통이 살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편지 속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영화도 있었다. 그녀의 가시 울타리 속에서 살림대만 덮개로 얹고 살던 나는 그를 통해 윤동주를 알고 비목을 알고 고을을 알고 러브스토리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보내준 고우의 화집을 특별히 좋아했다. 고우 그림 속의 측백나무가 검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별과 달이 노랗게 빛을 내며 뱅뱅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 속에 죽은 듯 가라앉아 있던 시간들이 모두 일어나 아우성쳤다. 검은 불꽃 같은 측백나무는 내게 뭔가 하라고 재촉했다. 누나의 앞날은 누나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태진도 걱정하고 있어요. 누가 누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냐고. 제발 누나, 그 삶을 깨요. 고우화 집 속에 든 그의 편지는 그녀를 깨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내게 그녀 밖의 삶을 더듬어 보게 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그녀를 떠나지 못한 것은 그녀를 깨고 나갈 엄두를 못 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그녀의 생각이란 게 못내 궁금해서였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위해 마련한 것이 얼마나 푸짐한 것인지, 언제쯤이면 그것을 개봉할 것인지 나는 목이 타도록 그것이 궁금했다. 겨울방학에 집에 내려온 우연을 기차역 앞에서 잠시 만났다.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내 애가 남자랑 딱 붙어서 철길을 걸어가더라는데 누구니? 김군이니? 설마 태진이 친구는 아니지? 그놈은 아니지? 그녀는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몰아붙였다. 맞아, 태진이 친구야. 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그놈하고 붙었단 말이야? 아니야, 그 앤 그냥 동생이야. 그냥 동생인데 나 몰래 빠져나가 그놈을 만나? 이런 망상스러운 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집 보내줄 텐데. 그 새를 못 참고 기어이 일을 저질러? 동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당장 보따리 싸서 그놈한테로 가버려. 그녀는 펄펄 뛰며 악다구니를 썼다. 뒤이어 그녀가 내던진 옷보따리가 마당에 굴렀다. 그날 나는 유리창에 성에가 하얗게 낀 방기차를 타고 우연히 사는 도시로 갔다.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멈칫거리던 그에게 불화살을 지어준 격이었다. 비라고는 맞아본 적 없는 갈릭 같던 내가 불화살 가진 18 청년의 불길에 맞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다. 그 겨울 그와 나는 꽃에 취해 꽃멀미를 하듯 사랑멀미를 했다. 그렇지만 내 사랑멀미는 짧았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있는 그는 봄이 되자 단호하게 내 팔을 걷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는 이듬해 사표를 내고 대학 입학 준비를 했다. 대학에 입학한 그는 3년 뒤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멀리 있는 빛을 향해 똑바로 쉼표도 없이 달렸다. 나는 그가 쫓는 그 빛이 내게도 빛이 될 것인지 알지 못했다. 가슴속이 캄캄하고 허허로웠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그 빛을 위해 밤늦도록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남편이 고시에 합격하자 나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았다.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가 소련 선수를 꺾고 첫 금메달을 따던 날 밤이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 메달을 낳았어. 남편도 기뻐했다. 좋은 예감이 모처럼 나를 달뜨게 했다. 딸아이는 남편이 쫓는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형체인지 알 수 없는 그 빛에 대한 내 불안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딸아이가 6살이 되도록 땅바닥에 내려놓지 못했고 6살이 되도록 밥을 떠먹여 주었다. 남편은 아이를 왜 그렇게 키우느냐고 야단이었지만 나로서는 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숟가락을 내던지며 울었다. 나도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업히는 거 싫어.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는 6살에 내 품에서 빠져나가려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의 가정환경조사서는 나를 더욱 빨리 아이와 멀어지게 했다. 남편이 내 학력을 뭐라고 썼는지 보지 않았다. 그가 거짓말을 썼다 해도 아이는 곧 사실을 알아버릴 것이다. 아이는 금방 커서 제 아버지와 함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초고층으로 상승할 것이고 나는 남편의 엘리베이터에 편승한 것이 불편하여
머뭇거리다가 3층쯤에서 내려야 하리라. 더 빨리 내려주는 것이 그를 돕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압박해왔다. 한동안 접어두었던 그녀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슬슬 일어나 내 밑바닥을 휘저으며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태진이 남편을 따라 내 집에 온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동안 그 집 식구들 모두와 연락을 끊고 살아왔다. 연락을 끊은 것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를 내쫓은 뒤 아이들에게 그녀가 어떤 협박과 감시를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15년 만에 만난 태진은 주절주절 많은 소식을 전했다. 내가 집 나온 뒤에 곧바로 튼실한 가정부를 뒀다는 것,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누워서 삶을 지휘한다는 것, 내가 떠난 뒤 태연이가 나를 찾으며 호되게 알았다는 것,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빨간 벽돌집을 새로 지어 그녀에게 바쳤다는 것, 마당에 그녀의 이름을 붙인 정원을 만들었고 아버지가 기꺼이 그녀의 정원사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의 양조장이 문을 닫았다는 것, 이농으로 마을마다 빈집이 늘고 농사철에도 막걸리 대신 자장면과 맥주를 찾게 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렇지만 서해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비싸게 팔렸다는 것. 그녀가 아버지의 소매자락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 두 사람의 금실은 알아줘야 한다는 것. 도시락 싸랴, 빨래하랴,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연탄 갈랴.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애타게 나를 그리워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태진의 많은 말 중에 그런 말은 없었다. 태연은 미술대학 졸업반이고 태진과 태미는 지방의과대학, 태희는 음악대학을 졸업하여 모두 제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아마도 위대한 지휘자였던가 보다. 누워서도 자식들을 제대로 지휘했으니 말이다. 나는 평생을 서서 종종 걸음쳤지만 남편과 딸은 내 지휘봉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딘가에 있었다. 남편과 딸은 각자 그들의 세계에서 쑥쑥 진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나로서는 짐작할 수 없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려 울렁거리던 나는 태진이 다녀간 뒤로 갈아엎어 놓은 배추밭처럼 위아래가 훌떡 뒤집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왔니? 했을 뿐이다. 놀란 것은 나였다. 기차역 주변 거리가 서울 변두리보다 훨씬 번화해서 외래어 간판들 사이에 어디쯤에 양조장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고 그녀의 집을 찾기도 어려웠다. 별장 같은 빨간 벽돌집 5채가 개울 쪽을 바라보며 나란히 있었다. 달이 없는 밤에 살짝 나가 멱을 감고 자전거에 옷을 잔뜩 싣고 나가 빨래를 하던 개울이다. 넘실대며 흐르던 물은 다 어디로 가고 개울은 시커먼 자갈과 개흙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정원에 어리둥절하며 현관이 들어섰는데 그녀는 15년 전보다 더 뽀얗고 팽팽해져 있었다. 그녀의 시계나 내 시계 둘 중 하나는 잘못 돌아간 것 같았다. 목선이 V자로 깊게 파인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젊은 여인에게서나 날 법한 상큼한 향기가 났다. 태진이한테서 소식 들었어. 거 봐라. 내 말 틀린 거 하나나 있니? 배운 애들보다 내가 더 잘 살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든? 예, 한턱 내라. 나 아니었으면 그런 신랑을 어떻게 만났겠어? 그녀는 목소리를 우아하게 다듬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나는 어깨 쭉지에서 힘이 쑥 빠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신랑이 예뻐하지? 여자 최고 미덕은 뭐니 해도 음식 솜씨라니까. 사는데 별거 있니? 배운 태희나 태연이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걸 봐라. 나는 잔을 든 채 벌떡 일어섰다. 커피가 카펫에 쏟아졌다. 부엌에도 얼씬거리지 않는 누구 팔자는 왜 그렇게 좋은데? 나는 와락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몸을 소파에 깊숙이 묻으며 깨느른하게 웃었다. 너 내 팔자를 말하는 거니 지금? 그 나이가 되어서도 좋은 팔자가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야? 몰라, 나 모른다고. 누구 팔자보다 더 좋은 팔자를 지금껏 못 봤으니까. 나는 부들부들 떨며 악을 썼다. 이 바보야. 좋은 팔자는 바로 내 팔자야. 뭘 제대로 알고 말해. 그녀가 긴 목을 뒤로 젖히고 웃었다. 예전에 나에 대해 가지고 있다던 그 생각이란 게 대체 뭐였어? 진짜로 생각이 있긴 있었어? 나는 기어이 그걸 묻고 말았다. 그녀는 내 물음에 박수를 치며 웃었다. 예, 너 코미디하니? 그런 걸 기억하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겠니? 그때 번개 같은 것이 나를 때리고 지나갔다. 그녀와 대적할 길이 없다. 내가 아무리 빠르작거려도 그녀를 이길 수 없다. 그녀가 제 맞다리 팔자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살아서는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녀 생애 최고의 순간, 그녀 발 아래 내 남루한 시신을 던져 그녀 인생을 확 구겨놓고 싶었다. 이후로 나는 그녀에게 가장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날을 잡아채기 위해 그녀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를 맞았다. 원한 금침 대신 침대 이불이라는 것만 달라졌다. 그녀는 온종일 내 이름을 불렀다. 가정부를 놔두고 꼭 나를 불러댔다. 은희야, 화장지 떨어졌다. 은희야, 빨리 와서 얼굴에 오이 좀 붙여라. 은희야, 콩 갈아서 국수 말아라. 나는 그녀가 부르는 화장실로, 안방으로, 거실로 뛰어다녔다. 그때마다 맨발에 샵티가 떠올랐다. 몇 년 전에 은석이네 내외를 따라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샵티를 보았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이 내세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무덤에 나무나 돌로 만든 몸종을 넣어주었다고 한다. 그 몸종을 샵티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어로 당신을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가슴 아래 얌전히 모은 그들은 모두 맨발이었다. 청동구두보다는 차라리 맨발이 나으리라. 남편이 해외 출장 중에 몇 번인가 구두를 사다 주었다. 브랜드 이름도 읽기 힘든 명품 구두들이다. 하지만 그 구두들은 내 발을, 아니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았다. 마치 청동구두를 신은 듯 그것들을 신고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다. 좋은 구두를 신으면 그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던데 나한테는 아니었다. 내가 그녀 집에 오르내리는 동안 남편은 그의 바람대로 우뚝 섰다. 가끔 TV 화면에 비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피식 웃음이 나온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하면 누가 믿어줄까? 남편은 아주 가끔 젊은 시절 태진의 친구 얼굴로 돌아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말하곤 했다. 당신은 내 딸의 엄마야. 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아. 내가 그에게 아내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은 오래되었다. 언제부터 남편과 나 사이가 티격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잘못이 없다. 가끔 양조장의 김군을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남자와 살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먹고 살기 바쁘고 저울에 달면 둘의 형평이 맞을 테니 빈들에 홀로 선 것 같은 적막함도 없고 억척을 떠느라 그녀에 대한 원한을 품을 시간도 없었을까. 딸은 내가 제 아빠와 헤어진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지 모른다. 두 사람은 완전 최악의 커플이야. 대체 엄마 아빠는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딸은 내게 몇 번이나 물었다. 딸에게 나는 누구일까? 모성을 보지도 배우지도 못한 나는 딸에게 모성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나는 딸에게도 몸종처럼 몸으로 떠받들려고만 했다. 그런 엄마를 딸이 편안해할 리 없다. 엄마, 내가 엄마 상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쩔쩔매?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딸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듯이 나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북하다. 눈이 상클하고 성격이 활달한 딸은 오직 남편의 기쁨이다. 거침없고 독창적인 생각을 가진 딸애를 남편은 연인처럼 대한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촛불 시위에 대해서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서도 부녀 간에 오랫동안 얘기를 주고받는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부녀에게 과일을 깎아다 바치고 멀찌감치 서서 딸을 바라보곤 한다. 딸을 몸종으로밖에 부리지 못하는 그녀나 딸을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나나 엄마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옆 빈소가 수선스러워진다. 날이 밝나보다. 나는 오롯이 그녀와 둘이서 밤을 지새운 것이다. 그녀와 이렇듯 오랜 시간 함께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은석과 셋이 함께 밤을 보낸 것은 또 언제였던가. 벽에서 쌓은 흙냄새가 나던 단칸방을 떠난 뒤 우리는 한 번도 셋이서 부모 자식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그녀는 이제 한없이 쓸쓸해 보인다. 힘든 것을 오직 혼자 이겨낸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 하지만 그라목손이 필요할 만큼 그녀가 힘들었을 일이 뭐란 말인가. 마지막 본 그녀의 얼굴이 생각난다. 그녀는 입자가 고운 하얀 거품을 얼굴 가득 덮어쓰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모공을 축소하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팩이라고 했다. 요새는 내 아버지가 틈만 나면 나한테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풍성한 거품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가 호호 웃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닌다고 아주 신명이 났어. 젊은 여자들도 많은가 보더라. 거품 사이로 드러난 입을 옴찔거리며 그녀가 말했다. 나한테서 내 아버지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중증 골다공증 환자처럼 팍 주저앉고 말겠지?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칼슘아니니. 제가 한 뒤로 그녀가 나한테 속말을 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때 나는 내 오랜 계획을 접을 뻔했다. 하지만 거품을 말끔히 씻은 그녀의 얼굴을 본 나는 다시금 그녀 앞에 내 시신을 던질 날을 벼르지 않을 수 없었다. 피부 나이는 가꾸기에 따라 몇십 년 젊어질 수 있다는 본때를 그녀가 보여주었다. 얇고 투명한 그녀의 피부는 각져내어 속아 다 비치는 야들야들한 만두피 같았다. 그녀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가렸다. 내 얼굴은 피부가 거무칙칙하고 두꺼운 데다 시득시득 시들어 윤기라고는 없다. 눈가에는 부채살 모양으로 퍼진 주름도 깊다. 어려서부터 강렬한 햇빛 속에 무시로 방치되어 그리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래서일까 그녀에 대한 증오심이 가장 폭발하는 때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과 마주할 때다.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태희나 가구 디자이너가 된 태영과 마주칠 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그녀에 대한 징후가 끌어오른다. 가만히 은성 옆에 눕는다. 누워서 그녀를 올려다본다. 패티코트로 부풀린 진홍색 치마 속이 살짝 엿보인다. 그녀는 흰 고무신이 아니라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런데 구두가 야릇하다. 그녀의 신발장에 가득한 보들보들한 비단 구두가 아니다. 굽이 높고 투박한 청동 구두다. 청동 구두라니. 그녀가 지금껏 그런 신발을 신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발에 꼭 맞는 보드라운 비단 구두만 신을 거라고 믿어온 사람들의 뒤통수 칠 날을 기다리면서 그녀가 죽어가며 아버지에게 했다던 말이 떠오른다. 개새끼, 너랑 살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널 얻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만들어, 이 개자식. 그녀의 충복이었던 아버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녀의 화사한 웃음 아래 청동 구두를 꿰고 쩔쩔매는 발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녀의 발을 만져보기 위해 일어서려는데
은희야 하고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내가 내 절정의 날 내 앞에다 시신을 부리려고 했어? 내 인생이 똥칠을 하려 했단 말이지? 감히 반딧불로 별을 대적하려 했구나. 그런데 어쩌니?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라고 하니 넌 끝내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낚아채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녀가 깔깔 웃는다. 웃음소리에 은석이 눈을 뜬다.